안녕하세요. 읽는 사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간? 어느새 24년이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년에는 어떤 삶들이란 책을 읽어드렸었고요. 이건 한동안 계속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안 해드려도 되나? 그리고 24년에는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고 지금이 3화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공공동물보호소 그리고 개식용 금지 법안 통과 그리고 공공동물보호소와 관련되어 있는 동물보호법 관련 이야기, 그리고 유기동물 통계,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물보호의 아주 큰 축 중 하나인 사설보호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설보호소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동물보호법 37조에 관련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읽어보기 시작할게요. 페이지로는 16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의 큰 축, 사설보호소. 공공보호소로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유기동물 구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동물보호 활동가가 하나둘 나서면서 사설동물보호소가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동물보호소와 함께 사설동물보호소가 존재한다. 사설동물보호소는 동물보호단체나 동호회, 개인 등이 운영하는 동물 구조 및 보호와 입양시설을 말한다. 사설보호소는 대개 공공보호소가 가지고 있는 10일 후 안락사 부분과 관리 및 치료 보실 부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된다.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픈 아름다운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운영이 길어지면서 가슴 아프게도 문제가 발생한다. 사설보호소는 대부분 안락사를 진행하지 않는데 그 때문에 입양되지 않는 개체는 계속 보호소에 머물게 된다. 운영이 길어질수록 정체된 동물의 수도 증가하고 당연히 투입되어야 할 비용과 인력 역시 증가한다. 문제는 돈이다.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지원 물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설보호소의 전반적인 재원은 개인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면 보호소 소장 그리고 후원 회원을 말하는데요. 대개는 이제 보호소 소장과 약간의 스태프 아니면 주요 봉사자들 그런 분들이 주 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역시 상주 인력 없이 자원활동가의 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리가 체계적이기 어렵다. 돈만 있다면 상주 인력도 두고 부지도 확장할 수 있겠지만 개인과 후원회의 자산은 한정되어 있고 경기에 따라 후원금의 변동도 심하다. 안정적이지 못한 재원은 활동가와 보호소, 보호동물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재앙이 된다. 네, 여기에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파멸로 이끄는 재앙이 된다라는 표현이 다소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17년 4월 달에 현재 창원시라고 불리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0대 여성이 본인의 반려묘 3마리와 길고양이 구조를 하다가 쉼터를 하게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쉼터를 수년 동안 운영을 했던 것 같고 쉼터 운영을 하면서 봉사자들도
쉼터를 방문을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 이게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동물권 단체인 케어가 개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부산에 있는 동물학대 방지연합이라는 곳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서 그 쉼터를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해체를 해서 그분한테서 그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고양이들을 구조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기사 링크는 텍스트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100여 마리 정도의 고양이가 그 쉼터에 있었고 쉼터는 크기가 약 20평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고양이 같은 경우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생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화장실부터 해서 식기나 집안이나 그런 위생 관리도 아주 좋지 않았었고 개체들 중에서 아픈 상태인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개체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개체들도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봉사자들이 이 쉼터의 소장에게 개체들을 빨리빨리 좀 입양을 보내고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추가 구조를 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당시에 동물권 단체인 케어랑 부산 동물학대 방지 연합 그리고 지역의 동물 보호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쉼터를 운영했던 사람에게서 동물 포기각서를 받고 그들을 구조를 해서 6개월 안에 모두 입양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쉼터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게 쉼터가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고 6개월 한정의 대피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랬지만 아마 그때 그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그분들도 6개월 안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곳은 그 친구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피소, 그곳은 아직까지도 운영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 6개월 안에 다 입양을 보내고 싶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도 꿈꾸는 고양이 쉼터라는 이름으로 그 친구들을 보호하고 입양을 보내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일단 인스타그램 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 단체 SNS나 카페나 계정을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창원시라고 하지만 이제 마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인근에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봉사자가 없어서 퍽 힘든 상황이시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마산 사건을 아마 이제 링크로 보신 분은 그 쉼터 운영자를 악마화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상황이 너무 처참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시작을 할 때는 이제 길고양이 돌봄으로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고양이 돌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잘못된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시작을 할 때는 분명 그렇게 쉼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렇게 아픈 친구를 방치하고 그럴 의도로 시작을 하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년 동안 이렇게 쌓여온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 데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 그리고 동물을 유기하는 것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생명을 구조한다는 것, 생명을 버린다는 것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쉼터 2017년의 그 결국은 동물 학대가 되어버린 쉼터 소장님에서 동물 저장 강박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분의 시작이 길고양이 돌봄이었고 구조였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네, 과연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올바른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동물 구조, 특히 고양이를 돕는 일은 고운 시선을 받기가 참 어렵다. 고양이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선입견, 고양이의 소리나 습성에 대한 혐오감, 주 활동가가 여성이라는 점까지 구조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꾸역꾸역 활동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헛짓거리에 미친 짓으로 매도당하기도 하는 고양이 구조를 어쩌면 그렇게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정말 많은 고양이가 구조되고 입양되는데 어째서 여전히 구조가 필요하고 입양처가 필요한 고양이가 그렇게도 많은 것일까? 왜 이 잔인한 사이클은 끝나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개인 구조를 하는 강지영 씨, 김소진 씨와 사설 보호소인 사단법인 나비야 사랑해의 이사장인 유주연 씨를 만났다. 나비야 사랑해는 2015년, 2016년 당시만 해도 두 곳의 보호소에 평균 100여 마리의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2007년 설립된 이후로 300여 마리의 고양이를 구조해 입양 보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홈페이지 상으로 보면 나비야 사랑에는 현재 서울에 두 곳의 쉼터가 있고 인천에 임시보호소 한 곳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250마리 정도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유주연 씨는 199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2004년에 귀국했다. 살고 있던 집의 지붕 위에서 만난 고양이 한 쌍을 보고 유학 시절 함께 살았던 고양이 미아가 떠올라 밥을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길고양이에게 밥만 주는 것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다.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처음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요즘에도 같은 문제를 자주 겪는데 고양이로 발발되는 지역사회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주연 씨는 돌보던 고양이를 포획해 사비로 중성화 수술을 하기 시작했다. 고양이의 성격에 따라 사람 친화적일 경우는 인터넷 고양이 커뮤니티를 통해 입양을 보냈고 야생성이 있다면 원래 지역에 풀어주었다. 현장에서 임의 구조를 하는 개인 구조의 시작이었다. 동일한 지역의 고양이를 돌보던 주연 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중성화 후 방사한 고양이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잦다는 점이었다. 자연방사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된 주연 씨는 결국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구조한 고양이를 치료 후 순화해서 입양을 보내는 쪽으로 구조 방식을 바꾸었다. 나비야 사랑해의 시작이었다. 네, 지금 주연 씨가 쭉 해온 요 방식이 통상적으로 지금도 길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시작을 할 때는 어떤 고양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과거에 좋은 기억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 고양이가 귀엽거나 안타깝거나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밥을 주고 밥을 주다 보니까 번식이 일어나고 번식이 일어나서 중성화를 하고 중성화를 해서 제자리에 방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너무 친화력이 있고 길에 나갔을 때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집으로 들이거나 아니면 입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쉼터를 차리거나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지역의 고양이를 꾸준히 돌보면서 중성화를 하다 보면 이제 고양이들 개체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개체 관리라는 게 어떤 친구가 아프거나 어떤 친구가 보이지 않거나 보이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원서식지에 방사를 했더니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동물학대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거나 그 과정에서 사망하는 상황까지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중성화되어 있지 않은 다른 개체와의 영역 싸움에서 심하게 다치거나 아니면 영역에서 이탈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성화를 오히려 포기하시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고양이 돌봄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고양이 돌봄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지역 사회에 좀 더 편입이 되려면 조금은 표준화되고 규격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만 한다고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동물을 위한 봉사, 동물을 위한 보호소. 나비와 사랑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봉사자 관리 체계였다. 저는 이제 이 점이 되게 좋다거나 이 점은 꼭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이 사례 자체에서 무언가 사람들과 공유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이 있을 때 인터뷰를 하거나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비와 사랑해 같은 경우에 저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끈 건 봉사자 관리 체계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비와 사랑해에서 카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체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철저한 선발제와 예약제를 기반으로 봉사자 팀을 만들어서 팀 전체가 소통하고 있었다. 보호소는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 동물복지나 동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유기동물을 만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호소에서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다면 새로운 봉사자, 후원자, 예비 입양처나 인보처로 발전할 가능성 역시 생기는 것이다. 처음 보호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대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보호소나 구조활동에 대한 나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보호소에 발을 들이면 깔끔하지 못한 환경과 지독한 냄새, 사람에 굶주려 달려들거나 사납게 구는 동물, 자기 할 일을 하느라 무뚝뚝한 활동가에 당황한 채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후에 보호소를 다시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경험만 가지고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네, 이 책에는 제 경험이 아주 많을 예정이고 그 경험들은 대부분은 저의 실수나 잘못 혹은 실망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동물 보호나 동물 돌봄이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분들이 보셨으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오해를 공유시켜 놨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제법 큰 동물보호단체의 보호소를 방문했을 때였다. 방문 날짜와 시간, 활동할 분야까지 사전에 예약하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찾아갔지만 할 일을 배정해 주지도 않았고 활동 방법 교육도 없었다. 예약이 무색했다. 자원봉사 하러 왔는데요 라고 했지만 힐끗 보고는 자기 할 일로 돌아갔다. 답답한 마음에 강아지 산책 봉사를 예약했다고 상기시키니 날이 덥기도 하고 이미 산책을 하고 와서 필요가 없다고 했다.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2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하고는 그냥 돌아서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른 일이라도 하겠으니 할 일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할 일 없는데
라며 그만 가줬으면 좋겠다는 듯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봉사라는 단어를 싫어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뭔가 해준다는 우쭐한 마음이 내게도 있었다. 애써 찾아갔는데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니 표정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뭔가 하겠다고 버티니 고양이 방에 데려다 주었다. 고양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빗질을 한 뒤 장난감으로 같이 놀아주면서도 괘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내근 중인 활동가인지 봉사자인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태만한 일정 관리도 짜증스러웠고 회원 가입까지 해서 날짜와 시간을 예약했는데도 하고 싶었던 강아지 산책을 할 수 없었던 것도 불쾌했다. 일부러 강아지 산책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간 것이었는데 말이다. 속으로 이 보호소는 X표를 치고 다른 보호소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그 보호소만의 것이 아니었다. 다른 보호소로 봉사를 갔을 때였다. 이번에는 사람도 제법 모아서 단체로 움직였는데 늘 손이 부족하다는 보호소는 10명도 넘는 사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약속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보호소의 그 텅 빈 공간에 저희를 세워놓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서성거리던 사람 중 일부는 일을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렸다. 멀뚱거리는 우리를 두고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가서 뭘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봉사자라며 일단 소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땡볕에서 30분을 기다린 끝에 보호소 소장이 왔고 먼저 다가가서 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만 일을 부여받았다.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병풍이었다. 이런 현상은 다른 보호소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봉사를 하고 싶다면, 동물을 돕고 싶다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했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결국 내가 동물을 보고 싶어서, 내가 동물에게 곁을 내주고 싶어서 간 것이었으니 내가 움직이자 라고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 그래서 일부러 오래 일한 듯 보이는 봉사자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면서 일거리를 받으려고 애를 썼다. 네, 이렇게 애를 한 3달 정도 계속 썼나 봐요. 그때 진짜 강아지들과 같이 있는 거, 강아지들을 돌보는 거, 그리고 강아지들이랑 산책하는 거, 그런 게 너무너무 그리웠고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매번 없는 친화력을 짜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차 하면 병풍이 되어버리는 것도 고역이었다. 마침 회사 일도 바빠지고 개인적인 일도 겹쳐 핑계가 생기자 보호소 봉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봉사를 다니면서 시작했던 정기 후원 역시 중단해버렸다. 이는 보호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다.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어 찾아간 인적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일을 부여할 체계가 없다. 네, 2014년, 15년 그 즈음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이제 낯선 보호소들에 가끔 가다가 혼자서 가보거든요. 그렇게 가보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은 체계가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물론 가끔 왔다가 가버리는 봉사자가 많고 일을 가리는 봉사자도 있다. 관리해야 할 동물의 수는 많고 숙련자는 적기 때문에 체계를 만들고 봉사자 교육을 할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봉사자와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정기 봉사자나 숙련 봉사자가 생길 수 없고 또 새로운 사람이 투입되지 못하니 새로운 임보처나 입양처가 생기기도 어렵다. 선순환할 수 있는 사이클이 끊기는 것이다. 최근에는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를 정하고 시작 전에 교육 시간을 가져 활동법과 주의사항을 전달한 뒤 경험자와 초보자를 한 쌍으로 묶어서 활동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네, 이게 이제 2016년의 이야기고요.
이 책을 읽어드리고 있는 24년에는 훨씬 더 많은 체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선순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그런데 동물 돌봄 하시고 보호소 봉사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꽉 찼다고. 입양 보낼 곳도 없고 인보 보낼 곳도 없다고. 다들 친한 친구들한테, 친한 친구들 중에서 이 사람은 동물이랑 잘 살겠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다 부탁할 것 다 부탁을 하셔가지고 주변에 인력풀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물 구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늘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죠. 동물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유기동물을 소개해 주는 편이 동물 매매도 예방을 할 수 있고 유기동물도 구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유기된 동물, 구조된 동물을 인보하고 입양하는 건 생명 둘을 살리는 것과 똑같다고? 아니, 정확하게는 생명 셋? 단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닌 건 거죠. 그 옆에 있는 그 동물로 인해서 보호소나 길에서 구조가 필요한 동물이 또 구조가 될 거고, 또 번식장에서 매매를 위해서 강제로 번식을 당하는 그런 니즈가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고 동물 매매업 자체가 사라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새로운 봉사자, 새로운 인보처, 새로운 임시보호자, 새로운 입양처가 필요한 거죠.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반려동물 문화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유기동물 구조를 하는 데는 새로운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유기동물을 입양 보낼 새로운 가족이 필요하고 지친 봉사자나 활동가, 후원자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조의 완성은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라고들 한다. 그렇기에 유기동물 구조 활동은 새로운 일반 봉사자의 도움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나 새롭게 보호소와 구조 활동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기존 활동가와 봉사자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저간의 사정을 알기 어렵고 신경질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들의 예민함과 섬세함, 집요함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유기동물, 특히 고양이와 보호소, 입양처 사이에는 다양한 사연과 감정, 오해와 거짓말, 이해, 배려, 상처가 떠돌게 된다. 앞으로 길과 보호소, 입양처 사이에 흩어져 있는 이 수많은 사연과 감정들의 조각 중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뒤로 이어질 꽤 많은 고양이들의 이야기의 무대가 어디인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부터는 이제 동물들의 개별 사연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